2021년 11월 셋째 주 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종부세하고 대선에 관련된 기사 두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종부세 관련입니다. 지금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종부세 패닉, 그래서 1주택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 이제 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 2배 이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2주택자 등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뛰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고지서가 시장에 미칠 영향 앞으로 한 달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그 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1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 관련인데요. 22억 그리고 9억짜리 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종부세 6천만 원대를 낸다고 하시고요. 11억 1주택자는 명원을 내지 않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올해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좀 내용 좀 보시면 구세청이 22일부터 이제 11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대상은 1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19%까지 뛴 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 공제는 9억에서 11억까지로 높였지만 그래서 8만 9천 명 정도가 빠지지만 전체적인 대상은 고치가 상승 및 다양한 방법으로 10만 명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얼마나 많이 느는가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 있는데 다음에도 좀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1주택자는 종부세가 뭐 90% 상승, 보유세 합치면 한 30% 상승.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보유세도 1.5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공시가가 9억짜리가 이제 있고 이런 경우지만 이게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다음 장표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음마하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갖고 계신 분은 종부세를 6천만 원 정도 낸다. 아까 기사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내년엔 1억이 넘어서 2년새 거의 4.5배까지 오를 거라고 하니까 보유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미안 대치팰리스 주공 5단지, 여의도 모카 아파트, 그 다음에 흑석 센트레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까지 우리가 이름만 대면 그 동네의 대표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종부세 올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시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제 뭐 대치동에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종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0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450, 내년에는 79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주택자는 그 상승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음마하고 마포레미안 갖고 계신 경우 올해 6천만 원까지 내는데 작년에 이분 종부세 2천만 원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1억 2천까지 1억까지 넘어가니까 점점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죠. 그래서 과연 내년 후년까지 얼마나 다주택자들이 버티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내년 대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15일자 내용 가지고 왔고요. 집값 비쌀수록 단독명의가 유리, 공동명의 4쌍 중 1명이 특례를 신청했다.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근데 좀 말씀드려보면 종부세 1주택 특례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이죠. 지난달까지 이거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부부가 갖고 계시지만 한 사람 명의로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22억 아파트 5년 보유한 70대 같은 경우는 공동 명의보다 종부세가 25%나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지겠죠.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총 6만 가구 중에 23%인 15,000 가구가 1주택 특례를 신청했다고 하니까 연배가 좀 있으시고 이제 오래 사신 분들 고령자이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요 한 분으로 명의를 하면 종부세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분명히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카테고리가 앞에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은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부세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뜨거워요, 지금. 그래서 전국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매우 민감한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16일이고요. 보유세 강화와 완화에 지금 그런 여권, 야권 후보의 그런 부동산 대선 1라운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야당 후보는 오히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법에 없는 좀 새로운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당 후보는 90%가 수혜를 받는 토지세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양쪽 다 사실 국회를 문턱을 넘기기는 쉽지 않겠죠. 중도적인 내용이 아닌 급진적인 정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이게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권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세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오히려 만들어서 토지세 개념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권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세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세와 종합세의 차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내용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이슈가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15일자 기사입니다. 1주택 양도세 면제 9억에서 12억 양도세 면제를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정책에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야권 후보는 1주택 종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양도세 면제는 9억에서 10억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사에 또 나오긴 있지만 부동산 민심, 그러니까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고 민주당하고 양도세 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야당 후보는 공시가 오히려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라고 해서 서로 다양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향후에 내년에 가장 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주의 원픽 기사였고요. 다음은 11월 13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상속세 부자만의 일이 아닌데 세율 공제한도 개편에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 상속세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는 상속세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3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50% 지금 적용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정말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지금 상속세율을 변경하고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기재부는 일단 냈다고 해요. 그래서 상속인별로 세액 계산하자는 전문가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됐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반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도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부 의견은요, 세율을 좀 낮추자는 그것도 조정이 어렵다. 가산 방식도 유산세하고 취득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산세는 그 나눠주는 금액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시는 유산에 대해서 총액으로 하는 거고요. 유산 취득세는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니까 세율 과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도 무시가 된 것 같고요. 연부연납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최대 5년까지를 10년으로 해서 상속세를 내려다 보니까 부동산을 팔아야 되고, 부동산을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파니까 이거는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오히려 세금만 내고 부동산 자산은 줄어들더라, 이런 반감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좀 연장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속세 높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세율을 받아서 세금을 운영하니까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상속세 내용이라서 좀 연달아서 가져왔고요. 11월 1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늘려야 정부 용역받은 국책연구소에는 오히려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세를 연구하는 조세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보고서를 이제 국책연에 줬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치는 느는데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는 그대로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공제를 좀 더 해줘야지, 물가는 다 올랐는데 공제는 예전 그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이 있었고요. 증여세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상속세와 과세 방식을 맞춰야 한다. 근데 기재부는 건의를 채택 안 해서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은 지금 물가 연동해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년 업종 유지 뭐 이런 기업 가업 상속에 대해서도 대기업이나 우리 많이 말이 많죠. 그래서 재벌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세 이연제 도입해야 된다. 세제 왜곡이 돼 있다. 그다음에 뭐 기타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는데 이번 기재부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서 국회로 확정될지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전세 뛸 때 월세 날았다. 네, 세입자의 세부담 떠넘기기 현실화. 사실 전세가 월세로 많이 바뀌었죠. 이 배경에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가 치솟았죠. 그러니까 상승분을 월세로 내고자 하는 세입자도 있지만 주인들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전세가 급증했죠. 전세 30% 오를 때 월세 보증금은 40%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 강화로 세부담이 는 집주인들은 매매보다 증여 월세,
증여를 선택하는 추세고요. 월세를 올려서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기도 한다. 종부세 부과 시작되는 시장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월세 시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 지금 계속 전세는 줄어들고 원세는 늘고 있다라는 거 지표로 지지난주 기사 가져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15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될 것. 아까 뭐 전정기사 정권 대선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기준을 좀 올리고 대신 뭘 줄이려고 하면 장특공제를 줄이려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데 이거는 완화죠.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장특국제는 오히려 여권에서는 축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금액이 차익이 클수록 장특국제를 줄이겠다. 그래서 그만큼을 또 세수를 확보하겠다. 민주당은 양도 차익별 공제율을 차등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장특공제 기산점도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뒤로 미루려고 한다 보니까 장특공제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들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양도세의 중요한 개편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15일자 기사입니다. 15억 집을 증여했을 때 자녀 2명에게 쪼개서 넘기면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 한 분한테 어쩔 수 없이 자녀가 한 분인 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자녀 2분인 분에게 분산 증여했을 때 효과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인당 증여가액이 15억이고 7억 5천씩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세율이 15억일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니까 40%가 되는데 5억에서 10억 증가 세율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절감이 되겠죠. 기본 공제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니까 더 공제를 더 받고 그래서 증여세가 줄어든다. 이런 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증여 금액을 줄이면 증여세율 자체가 내려가서 아파트를 나눠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세금은 줄지만 단 다주택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되고요. 양도세하고 종부세 증가되기 때문에 효과가 꼭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용을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금융자산 10억 넘는 한국 부자 40만 명, 1년 새 11% 늘었다. 한국 부자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꼽는 부자의 조건은 뭐냐? 총 재산이 이제 6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3억 이상이 되셔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올해 한국의 부자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의 이제 재산 비중이 부동산 6이고 금융자산은 4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내용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11월 16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40억 전세 속출.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세값 32% 올랐다. 네, 전세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임대차법 때문에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니까 새로 이제 그 장기간의 전세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미래에 대한 그 자기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전세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는 이제 임대차법을 보호함으로써 전세값을 잡아보겠다라는 어불성설을 좀 놨었죠. 그래서 보시면 시장 불안에 실수요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요. 서울 전세가격 평균 6억 5천, 경기도는 1년간 27%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겹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늘면서 집주인 실거주로 전세가 확 줄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8월 만료 이후 시세에 맞춰서 큰 폭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내년 어떻게 전세가 흘러갈지도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억 넘는 가격에 이루어진 전세 아파트가 지금 벌써 15건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몇 개 없었던 단지가 지금은 꽤 많은 단지가 큰 금액으로 전세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16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8년간 답보였던 음마 재건축이 이번에 시동 거나. 네, 음마 아파트 여러분 기사 너무 많이 나와서 거의 강남구 상징적인 아파트죠. 근데 18년 동안 조합 추진이 설립이 됐지만 18년 동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18년째 답보 상태였던 음마 아파트가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민간 재건축인 신성통합기획 사업에 주민 동의 확보를 나섰다. 그러니까 더욱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보면 사실 이걸로
엄마 아파트가 혜택을 볼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도 사실 뒷부분에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신속 통합으로 보다 더 속도를 내면 그것도 좋은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16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가? 이 퍼펙트 스톰 과연 뭔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가계 밑에 자산 붕괴가 결국은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계 부채가 자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고 금리 상승도 올라가고 있고 가계 부채 규모도 점점 커지고 속도도 너무 빠른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기사 말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국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그런 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기사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11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상하이 집값 10% 집값의 격차가 47배나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무주택 가구 900만 돌파했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 소유 통계입니다. 그래서 13억 대비 2,800만 원. 그러니까 상위 10%는 13억이겠죠. 그리고 하위 10%는 2,800만 원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47배. 무주택 가구 수도 900만 역대 최고고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도 신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가구 수에 대한 통계 다음 또 장표에 나와서 좀 말씀을 뒤에서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넘사벽 아파트 값에 6년 새 340만 명이 서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연도별 탈서울 보시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연령별 비중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다가 매물 전세 품귀 현상까지 계속되니까 주택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본인의 집을 구입하러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사실 꼭 이게 집값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의 집값이 낮으면 서울의 집을 사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아닌 외곽의 집을 사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도 조금은 비판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17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GTX A 노선 운정 서울역 그리고 삼성 동탄 구간 연결 10개월 앞당겨진다. 그래서 2025년 10월에나 이게 이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국가철도공단을 감사를 했는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동의 없이 서울시가 국토부 동의 없이 삼성역 정거장 완공 계획을 늦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뭐라고 얘기냐면 주민 불편이 심각한 지적을 이제 했고요. 당초보다 공사기간 앞당겨도 3년 넘게 반쪽 운영을 하게 되니까 효과가 약하겠죠. 그래서 삼성역 무정차도 불가피할 듯.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당초 계획 2024년보다는 앞으로 최대 빨라도 28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이 앞으로 근데 이것을 10개월을 좀 당겨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무주택 가구 900만 넘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43.9%. 늘어난 주택 가구 수, 무주택 가구 수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 소유 통계량을 해서 이제 2020년에 주택 소유 통계 나왔는데 지난해 무주택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무주택이 절반을 넘었고요. 10대, 20대 유주택자만 증가를 했으니까 사실 증여받고 연끌한 패닉바잉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부 증가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연결된 기사 있어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11월 17일자 마찬가지 기사고요. 지난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분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지난해 232만 명이었는데 전체의 15.8%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긴 하죠. 근데 다주택자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로 바뀐 사람은 30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 30만 명이 줄어든 거죠. 그전에 비해서. 그리고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자가 된 사람은 또 98만 명이니까 여기에는 또 2주택자, 다주택자 되신 분이 있겠죠. 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되신 분은 또 57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주 뭐 근소한 차이라고 하시지만 시장은 사실 다주택자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라고 좀 보시는 거가 맞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가 주택자가 된 사람만큼은 또 반대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주택을 가지신 분이 꼭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맞지만 그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통계였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네, 재밌는 기사 있어서 조금 길게 가지고 왔는데요.
아파트 구입할 때 고려하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부 요인으로 가장 많이 친 게 내부 평면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남향보다 전통적으로는 향을 더 중시했는데 내부 평면 구조가 아파트 선택 기준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주거 공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고요.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 요인으로 여러 가지 설문지를 돌렸더니 내부 평면 구조가 22.9%, 단지 배치 방향이 17.5%, 인테리어 스타일이 12.5%, 전망 및 조망이 11.4%, 그리고 광장 녹지 등 조경시설이 8.9%, 주차장 등 체육시설이 8.5%로 예전에 비해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등의 여파로 내부 평면을 중요하게 하는 비율이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좀 기사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걸 보기 전에 뭐 커뮤니티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단지의 배치 방향도 중요할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평면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적 요인은 당연히 이제 교통과 출퇴근 편리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교통과 출퇴근 편리성을 하나로 묶은 게 조금 카테고리가 큰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요. 출퇴근 편리성 말고도 교통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나눴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발전 가능성 17.8%, 네. 그 다음에 주변 경관 및 쾌적성 16.9% 순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출퇴근 편리성도 있지만 애들의 학교에 대한 부분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역세권 주택이 비역세권 주택에 대해서 평균 10% 정도는 비싼다는 인식이 적절하다 이렇게 또 설문조사 나왔고요. 주거지 인근 도보 10분 이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복합 쇼핑몰 들여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실 학교는 또 선호도는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나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도 조금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출퇴근과 교육 환경의 그런 자녀나 뭐 양육에 대한 또 그 편리성은 또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를 나누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쪽으로 그걸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 있는 그런 통계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은 부분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18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부담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재건축 사업 대장동 불똥. 대장동 아시죠? 사건.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점점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야가 개발이익 환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선 끝나도 완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폐지가 희박하고 재건축 조합은 오히려 전전긍긍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요 불똥이 괜히 재건축 조합원들한테까지 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폐지됐으면 했던 제도에 오히려 불을 붙는 그런 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씁쓸한 그런 상황도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집값 상승, 숨고르기 속 재건축 단지 인기. 사실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했어요. 그렇지만 집값이 고점을 찍고 병옥점에 이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숨고르기인지 시장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종부세, 그 다음에 내년의 대선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시장의 방향 어떻게 될지 계속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전세 올해 거래량 17% 줄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 19 대책으로 해소 발표했지만 1년 동안 대출 규제의 비수익까지 겹쳤고 그리고 월세 비중도 40%로 1년 새 10%가 더 늘었죠. 그래서 내년 8월이 되면 2+2 계약이 끝나는 게 처음 나오죠. 그래서 전세값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향후 전세값 향방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박원순식 도시재생 손본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미래계획 다시 세울 것 해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서울 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손을 댈 듯. 그래서 서울 시민이 동의하는 형태로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해서 도심 재생, 사실 우리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을 잘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부강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주택의 공급도 가능한 부분이 가장 이제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요한 숙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19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수도권 매물 늘지만 강남 인기 지역은 매물이 잠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의 피로감 그리고 대출 규제 겹쳐서 수도권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은 집값은 여전히 상승되고요. 집주인들은 여전히 호가를 낮추지 않고 있고 매수 대기자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렇게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값 문정부 들어서 10억이 올랐다고 그러네요. 대형 아파트 우리가 보통 45평을 대형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가 매매 평균 가격이 24.7억으로 17년 5월에 비해서 10억이 상승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공급 부족 등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네, 대형 평형을 많이 안 짓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에는 대형 평형 찾는 분들이 꽤 많고 대형 평형이 있는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지금 시장의 상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주도 이렇게 다양한 정책과 그리고 대선 관련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 내용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종부세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장특 공제하고 그다음에 연령별 고령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령 있으시거나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1주택 그 이제 공동명의분이 단독명의로 신청을 했던 그거까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지금 개편 예정인 것까지 시장이 내년에 이제 정말 다양한 이슈들 계속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카talog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계속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새로 또 나오게 되면 그 칼럼 가지고 한번 꼭지로 소개시켜드리는 유튜브 채널도 한번 칼럼도 기획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네 이제 수능도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이사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이제 매매 계획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 분들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와 함께 계속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보다 알찬 기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